네, 제가 한때는 강의를 참 잘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강연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4년 동안 정치밥을 먹다 보니까 말이 되게 독해지고요. 이 학문적 용어로는 잘 순화가 안 돼서 제가 간혹 얘기하다가 아주 독설을 얘기하면 이 정치물이 아직 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부동산 학이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저는 정말 경험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또 앞으로 제가 어디서 특강을 할 기회가 되면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강의안입니다. 방금 이제 안 교수님께서 정책이 실패했다 얘기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는데요. 제가 국회 들어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정책이 엉망인가 봤더니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 한 사람 들어가서 또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 깨기에는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학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설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개념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제가 정의한 제 시각에서 부동산은 이념과 실물. 부동산만큼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진짜 재산이라고 하죠. 실물 재산이죠. 그리고 저는 부동산은 굉장한 복지 공간입니다. 이 코로나가 닥쳐보니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이 얼마나 사람에게 기초적인 복지인지 아마 우리 새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의 통로고 공간이다.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네. 잠깐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 저는 부동산도 정치도 어쩌다 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 도시계획을 전공했죠, 학부에. 근데 제가 다녔던 경원대, 지금의 가천대는 사실은 제가 다녔을 때는 후기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기대학에 실패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데 후기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도시계획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도시계획과 3년을 계속 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졸업해서 대학 졸업증명서만 따면 딴짓을 해야지 그러고 이제 3년 내내 계속 딴짓을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쯤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학과 CC인 저희 남편을 만나서 갑자기 그때서부터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학교의 본 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실 저는 도시계획은 3학년 후반기부터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뒤늦게 공부를 했고 석사학위 논문은 제3섹터에 관해서 썼고 박사학위 논문은 분당 신도시를 사례로 해서 텍스 인크리먼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조세하고 개발 금융을 연관시키는 것을 갖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제가 취업한 서울연구원에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산업연구원에 있었는데 제가 전공한 도시계획으로서는 사회에 나가서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IMF가 터지고 저희 연구원에 계셨던 몇몇 박사님들이 대거 나가서 벤처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부동산 114고 그 공백이 생기면서 제가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데이터를 만들고 저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하는 것을 갖고 제가 이제 진짜 어쩌다가 부동산을 하게 됐는데 2001년부터 부동산이 막 뜨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니까 막 제가 갑자기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한 21년 동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정말 많은 연구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보부처에 자문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제가 연구원에서 한참 활동할 때 정말 전국 정부의 부처에
자문을 안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나 정부 부처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국유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또 뭐 보건복지 쪽에서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통해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서에 자문을 하게 됐고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정치를 할 땐 되게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민간 사이드만 공부하게 되고 이 민간 사이드만은 갖고는 정책을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부동산 민간 사이드 외에 공공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국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전반기에는 국토위에 있었고요. 후반기에는 교육위하고 운영위 여가위를 있었습니다. 근데 국토위도 재밌었지만 저는 사실 후반부에 있었던 교육위 운영위 여가위의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 좀 더 유익했다고 보고 있고요. 21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정, 그러니까 일산 서구입니다. 여기에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고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이끄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1년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가천대 초빙교수로 있고 사단법인 도시재생 전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부동산과 관련된 연관 단어를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면 뭐 여기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대표적인 게 투기, 아파트, 뭐 세입자, 실수요자, 다주택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강남 3구, 뭐 재건축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 뭐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도시계획이라는 학문 자체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공복지를 위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사실은 도시계획입니다. 여기 재밌는 단어 하나 있죠? 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투자에 부동산을 타다서 현장으로 보러 다니는 걸 요즘 사람들 임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요 정도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뭐 요즘 이제 대출, 영끌, 또 뭐 중개, 월세 뭐 이런 식의 또 갭 투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문재인 정부 국회에 있을 때 좀 부딪힌 문제인데 이 갭 투자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전세를 끼고 사는 걸 모두 다 갭 투자라고 정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 사실 때 보면 세입자가 바로 나가거나 집주인이 나가서 바로 내가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우리는 전세 끼고 샀다가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거나 이사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언제서부터 전세를 끼고 사는 걸 모두 다 갭 투자로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죠.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갖고 연관을 보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그 프롭테크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 분석학회하고 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도 좀 들으면서 제가 4년 동안 쉬었더니 정말 부동산이 첨단 분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전문가들 시각에서 보는 부동산은 정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시겠지만 자산관리 감정평가, 도시재생, 프롭테크, 뭐 빅데이터, 그다음 테마상가, 스마트공장, 디벨로퍼, 뭐 메타폴리스, 고정자산, 뭐 이런 것들, 임대관리. 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예. 그다음 이제 요즘 보시면 그 AI 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또 이제 좀 가상 세계나 모든 이 공간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로 옮기는 것이 또 우리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요즘 문재인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도시 재생. 아까 이제 안 교수님 지방에는 뭐 아주 싼 집이 많다. 다 비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걸 갖고 뭐 용도를 전환하거나 용도의 쇠퇴 문제, 재생의 문제,
또 이런 거를 실제로 기획하는 사람들을 공간기획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뭐 쉐어룸이라든가 아니면 코워킹 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이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정말 부동산에서는 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목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아까 이제 부동산 뭐 언제 사면 좋겠다, 언제 팔면 좋겠다 그러시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부동산만큼 사고 팔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가 없어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팔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삽니다. 오를 때는 막 웃돈을 주고도 살려고 하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쉽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학문에서는 부동산을 자꾸만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거나 정책적으로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게 이제 미분양이 쌓이거나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근데 대충 이제 감으로 느껴지시죠? 예, 조만간 그런 걸 고민하는 시대가 좀 올 것 같다. 예.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전문가적 시각과 일반인들의 시각을 좀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 공간, 거기에 시간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매길 때 보면 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미래의 개발이라든가 이 안에 갖고 있는 공간의 가치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시간적으로 어떤 역사를 갖고 컨텐츠를 쌓아왔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역사이든 공간의 역사이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시간에는 인간의 활동, 역사, 또 사회적, 시대적 특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후반부에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부동산학과는 뭐 부동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같이 도시계획을 하거나 경제학을 하시거나 또는 경영학을 하시거나 최근에는 법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문가로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부동산에서 저희가 꼭 추가적으로 과목을 개설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게 사회학일 수도 있고 저는 철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의 이 사람, 공간, 시간의 것들을 융합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계속 부정적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투기니 공개념으로 가져가서 다 재산의 것들을 어느 정도 공공이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저는 전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오는 이제 이해 부족, 제가 이제 구조적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국회에 가보니까 정치인들에게 부동산이란 뭐냐? 이념과 철학으로서의 부동산이 거의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김현미 장관에게 계속 공급 사인을 보냅니다.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멸실을 제가 서울시에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다가 멸실 주택이 많으니까 준공되는 주택하고 수급이 부족하다고 구별로 그래프를 그려서 대정부 질의에서 설파를 했지만 안 먹힙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정치인들에게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축으로서의 어떤 착취와 분배 정의의 대상, 공개념이 해법이고 또 집은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되고 개발 이익은 환수돼야 되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만 저는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법안을 이제 대장동을 방지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대장동 사업의 정말 핵심 키는 뭐냐면 개발 이익을 이 인허가 단계에서 인허가 관자가 굉장히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이 지분이 1%만 많아서 51%만 되면 거의 민간 사업하고 대등한데 민간보다 1%만 더 많은데도 공공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 토지 수용,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향유한 정말 편법 중에 편법이고, 저는 이거는 행정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지 이게 개발이익 환수가 적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토지가 전체 개발 면적의 50%가 안 됩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순간 50%를 다 기부 체납이든 어떤 형태로 다 돌려줘야 되고, 한 45%에서 한 47%의 땅을 갖고 분양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개발 이익을 만드는데, 이 45%의 토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실시계획 변경 안에서 이 용도를 바꿔주게 되면 이게 뻥튀기처럼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법 하나에도 지자체장이 이 개발 사업 이후에 용도를 변경해 주거나 개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먹힐까요? 아니죠. 지금 국회에서는 몸통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부동산은 집값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은 복지에 어떤 연계성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난리죠. 진짜 폭탄은 뭐냐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보료가 진짜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부동산 정책은 주택 정책, 개발 산업, 기껏해서 조금 더 나가야 중개업 정도 컨트롤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리츠를 얘기하거나 임대 관리를 얘기하거나 감정평가를 얘기하고, 요즘 이제 공시가격 때문에 감정평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혀 연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도시계획도 이번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연관을 갖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고 계획 안에 관리하게 안에 두겠다고 한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금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1등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 정책을 변론하는 순간 너 다주택자지? 부동산 투기꾼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각각입니다. 저는 야당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국토위를 가게 되면 국토위가 31명 정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전문성보다는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국회의 국토교통 상임위는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예산의 균등 배분위원회입니다. 좋게 말하면 국토균형개발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건설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악착같이 나누느냐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어디도 대한민국 전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공간복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50조, 5년 동안 50조의 자금과 1년에 100개씩 500개의 사업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 서로 나누려고,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요번에 서울시도 그랬지만 이게 외부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지인들만 좋은 사업이 도시재생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죠.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이 바뀌면 아주 높이 추앙받다가 그 다음에 이건 전부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좀 흥분을 했죠. 하여튼 정치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고 편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단 먼저 제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관련돼서 부동산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람, 공간,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을 먼저 봐야죠.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인정했듯이 이렇게 가구 수가 빨리 분화될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가구 수가 분화되는 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금리가 되고 이렇게 쉐어하우스 이런 공간들이 또 생기면 또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인구의 고령화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은 더 나가 살 것 같지만 학령 인구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지만 사실은 학군이 좋았던 내 집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넘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10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경기도가 10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대권 후보가 안 되고. 예. 하여튼 인구가 서울은 줄었지만 사실은 경기도는 더 비대해지고 경기도 밖에서부터 경기도로 들어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 구조가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 심각하죠. 예, 뭐 조만간 소멸된다는 도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과 관련돼서 보면 사람 공간, 우리가 지어놨던 건물, 철도, 모든 상하수도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노후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일기 신도시가 올해부터 30년이 도래하는데요. 여러 곳곳에서 이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시간 얘기, 공간 얘기 같이 할 텐데, 근데 제가 논문을 쓸 때부터 2000년대에 논문을 썼는데 그때서부터 뭐라 그랬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개발의 시대는 가고 관리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관리의 시대인가요? 저는 요즘처럼 개발의 시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개발 사업에 도통한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계획, 부동산 하신 분들, 뭐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점점 더 금융이 결합되고 고도화되고 하면서 정말 끊이지 않는 개발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번 대장동 사태가 터지고 나서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를 좀 통계를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 97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등이 평택이고요. 2등이 용인이고 3등이 고양시입니다. 여기 3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을 많이 하는,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요, 전부 다 정치인들이 수사 중이거나 구속돼 있거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치권과 개발업자들이 인허가권을 가져가서 결탁되어 있고 불투명화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제가 왜 일산을 선거하러 가게 됐느냐? 저 일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들도 방영으로 가도 일산하고 연관이 없는데, 제가 3기 신도시 처음에 정부가 개발계획 발표하고 나서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도시 개발 갖고 논문을 쓴 사람이지만 저는 3기 신도시를 반대했는데, 제 반대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반가우셔가지고 국회로 지역 주민들이 때로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어요. 자기네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끌려서 일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신도시 개발,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 촉진법 없앤다고 휴면화 시켰는데 국회의원들이 잡고 있다가 이제 신도시 개발이 더 활성화되고 있죠. 관리의 시대인데 LH 같은 이런 공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들 때문에 이제 한창 지금 국민의 불신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관리의 시대가 맞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약간 더 퇴보하는 거 아닌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부동산의 문제는 뭐 가격도 있지만 그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양극화입니다. 뭐 이제 10억짜리도 고가 아파트도 아니죠. 이제 강남에 보통 뭐 연예인들이 뭐 100억대 집을 샀다, 50대 집을 샀다, 50억의 집을 샀다. 그래서 이제는 10억 미만으로는 뭐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괜찮은 집이라고 할 걸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요, 보면, 요거는 이제 고시원입니다. 저 왼쪽 모형은 제가 2016년에 첫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감사할 때 이제 나른 게 또 배운 게 건축이고 도시계획이라고 스티로폴을 갖고 1.3평짜리 고시원 모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여기 들어가 누워보시라, 책상에 앉아보시라고 만든 겁니다. 예.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강남의 종부세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 여인숙, 쪽방촌, 지하방, 비닐하우스, 실은 다방, PC방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시원이 대표적으로 이렇고요.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지하방이 조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고시원 중에서도 창문이 없는 고시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가 차이 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적인 여건을 보면 예전에는 한 집에 오래 사는 게 되게 뭐 미덕이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좋은 거였고 주로 자주 이사 다니는 사람들은 투기꾼이었는데요. 요즘 보면 되게 자유롭게 이사를 다닙니다. 애들 학군 따라서 이사 가기도 하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 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여기 살다 불편하면 조금 더 편한 데로 이사 가고 싶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한 2019년에는 렌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집값이 올라서 우리는 다 빌려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일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경기나 어떤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것이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아파트라는 공간은 독립된 주거, 옛날에 우리가 큰 단독주택에서 새 집을 사고 여러 가구가 살던 거에서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사는 단독 가구의 어떤 주거 형태로서 독립적 공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아파트에 방을 쉐어해서 쓰는 그런 공간을 또 공유하는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난리를 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 집을 산다고 난리지만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집을 왜 사느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 엄청 사거든요. 예. 저보다 명품을 더 많이 삽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미술품을 삽니다. 미술품이 좋아서 제가 그 화랑하시는 선배님이 있어서 갔더니 그냥 인스타그램으로만 그림 보고 산대요. 왜 사느냐? 오를 것 같아서. 갖고 있다가 조금만 오르면 판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미술품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영끌 매수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지나면 또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트렌드로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됐냐? 임대차 3법으로 빌려 쓰는 것도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입자를 위해서 많이 보호한 것 같지만 지금 전세 아파트의 유통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전세 아파트에 대한 뭐 하자 이런 것들을 갖고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죠. 프롭테크라고 하는 융합의 시대. 그래서 이제 사람, 공간, 시간 외에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이 영합돼서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부동산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이 오프라인의 오피스를 안 갖고 있고 메타버스로 출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정치인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을까? 이걸 부동산이라고 인식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가 사람, 공간,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야 된다. 뭐 요즘 MZ세대 얘기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어떤 소유 형태를 원하는지, 어른의 시각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에 왜 이렇게 주거 불안이 일어나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는 집에 몇 억씩 깔고 앉아서 살게 해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 가지 이 사회 구성에서의 노동의 여건 이런 것들을 갖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있어서는 뭐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낡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가치를 바꾸고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꾸는 거, 성능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또다시 부동산 공개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LH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공이면 다 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공이 선하고 민간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공공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민간 부분에서도 공익적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체가 공공이냐 아니냐만을 갖고 일종의 딱 두 편을 나눈 다음에 무조건 공공이 선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도시개발 사업 문제가 되면서 전부 다 공영개발하자는 거죠. 아니 근데 LH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공영개발로 다 간다? 그럼 공영개발은 누가 합니까? 제가 일산에 있죠. 일산에 보면은 그 신도시 때 초기에 토지 수용 당한 사람들,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신도시 개발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많은 폭력에 대해서 봅니다. 토지 보상금 받은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이혼을 합니다. 로또 맞은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자리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동네 이름이 아파트 단지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신도시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가? 저는 조금 거기에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도 공공임대인, 뭐 공공상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국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게 뭐냐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의 폭리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도로공사가 엄청나게 수수료를 떼요. 한편 일부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공공이 부동산을 사줘서 컨텐츠를 이용하게 하고 그게 활성화되면 그걸 시민들한테 주식처럼 나눠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민 자산화 이런 얘기도 쓰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고민을 안 할까? 전부 다 공공으로 가져오는 것만 생각하죠. 주민들한테 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소유의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외국의 공원이나 뭐 이런 자료들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공원의 접근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녹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공원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녹지율이 몇 프로냐만 갖고 자르고 있죠. 저는 이제는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제가 신문에 서평으로도 냈던 책인데 국토연구원에서 번역한 일본 책인데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이제 결국은 공무원을 늘려야 되고 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민간이 공적 영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 제가 좀 두서없지만 국회에 4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끼고 되게 할 일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식 개선을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저는 영원히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을 막 못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가질 필요 없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고 불편함이 없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누가 여러 개를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렌트의 접근성을 좀 확보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인식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아까 그 소유 형평성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회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잠깐 설명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고시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대학생들 그 주거 문제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청년 주거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청년 하지만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작 그런 법을 만들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도시재생, 이제 제가 굉장히 공을 들였었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도시재생 전략포럼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기 이제 이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에 저기 80년대 말에 토지 공개념을 입법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다 모셔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토지 공개념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도시재생 도전포럼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창업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하고 소개하는 걸 했는데, 저희가 1회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님 모시고 했었는데, 이때 소개했던 팀들이 지금 일명 도시재생에서 아주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행사는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2개의 책을 발간하는데, 의정보고서라고 해서 하나는 청년의 방, 청년의 창. 그래서 이 청년들의 양극화되어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에세이식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시라고 아주 민트색의 예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한창 임대차 문제가 심각해서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집 구할 때 계약상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거 팁이라고 해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한 15편 정도의 김연아의 도시락이라고 해서 그 도시와 주택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디오로 녹음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3기 신도시 때문에 고양정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예,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7만 3천 표를 얻었어요. 일산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유권자 수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7만 3천 표를 얻었고, 저를 이기신 저희 지역 당선자가 이제 8만 한 3천 표? 저보다 한 10,000표 정도 더 얻으셨는데, 제가 내려가서 만난 사람이 10,000명이 안 돼요. 네. 여기 우리 방 원장님도 저희 지역구라고 하는데 제가 방 원장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10,000명을 못 만났는데 제가 7만 3천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나를 뽑아준 7만 명을 제가 다 만나보리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저희 도시재생 전략 포럼이 본사를 이제 일산으로 옮겨서 제가 이제 거기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 또 방송, 요거는 이제 플로깅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쓰레기 주우면서 걷는 거 2개를 하는 걸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제가 낙선하고 낙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걷기입니다. 호수공원 앞으로 이사를 가서요. 매일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나가서 호수공원을 걷다 보니까 너무 걷기를 잘해요. 그래서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를 따려면 하루에 10km씩 100일을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했고요. 지금도 20km는 안 쉬고 거뜬하게 걷습니다. 예, 아주 걷기를 잘하고 있고요. 누가 저보고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걷기에서 좀 사람이 단단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유튜브에서 사사로운 수다 해가지고 이제 지역 사람들하고 커뮤니티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요게 일산에 꾸민 도시재생 전략 포럼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장기를 살려서 조금 아주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이런 유튜브로 토크쇼가 있고, 요거는 지역 어린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오면 미술 선생님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나 이렇게 편지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도 되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 데라서 이제 선생님들 모셔다가 고교학점제 같은 특강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이 교통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호선 급행화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모셔서 세미나를 했더니, 제가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대화부터 경복궁까지만 그 급행화를 하게 되면 GTX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요금은 더 싸고. 그래서 방법이 있는 것들을 좀 찾았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요거 마지막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인문학 관련된 걸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집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이 양극화 문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요 드러난 바닥 면적이 넓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넓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이 집에서 드러나는 바닥 면적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을 사기도 어렵고 이사 가기도 어려우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수납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수납을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 정리수납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를 모셔다가. 그래서 이제 뭐 옷장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던 짐들, 뭐 쓸데없이 갖고 있는 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갖고 지역에서 나누는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명품 가방을 내놓으셨어요. 물론 오래된 거지만. 그런 것도 너무 인기가 좋아서 경매를 즉시 붙여서 했는데 보통 뭐 1,000원에 팔기도 하고 뭐 10,000원에 팔기도 했는데 정말 지역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리마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놓는 건데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물교환이나 유상으로 팔았던 것이고요. 이 정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집을 꼭 이사 가지 않아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집이 넓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고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넓은 집을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집에서도 쾌적하게 사는 방법 또 안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냥 오늘 두서없이 어쩌다 부동산을 하고 어쩌다 정치를 한 전데요. 이제는 별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온고잉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를 계속 할 건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한 4년 동안 깨져보니까 저 혼자 옳다고 저 혼자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닌데 제가 4년과 한 번의 낙선을 경험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한 발자국은 앞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년 동안 실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제 발언이 모든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상임위 회의록에 아주 투명하게 남아있고 제가 뱉어놨던 많은 문제들이 21대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보좌진들이 다 그거부터 찾아가지고 법을 베끼기도 하고 더 디벨롭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족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길이지만 용기 있게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한 강의라서 두서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강연을 해주신 김현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앞으로 3보, 4보 전진을 위한 1보 지금 약간 머물러 있는 상태신 것 같습니다.